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영어 공부법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렇게만 하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는 여러분만의 영어 공부법 말이죠. 만약 이렇다 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신다거나 혹은 지금 내가 공부하는 이 영어 공부 방법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확신이 없으시다거나 어떤 수준의 강의나 책을 골라야 하는지 문법 공부는 필요한 건지 영어 학습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영어 공부를 하려면 활용할 자료나 매체가 있어야겠죠. 원서든 영자신문이든 학습서든 영상이든 AI 기반 학습 매체든 어떤 형태로든 말이죠. 그럼 우리가 자료나 매체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 가장 좋은 기준은 학습 자료의 난도입니다. 언어학자 스티븐 크라셔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언어 습득이 일어나기 위해서 학습자는 풍부한 comprehensible input, 이해 가능한 입력이 필요하다고요. 이때 이해 가능한 입력을 I+1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여기서 I는 학습자의 현재 수준을 의미하고 +1은 학습자의 현재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의미해요. 여기 한국인 김길동 씨와 미국인 엠마 씨가 있습니다. 길동 씨는 정말 문자 그대로 영어를 1도 모릅니다. 그때 엠마 씨가 길동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Do you want cookies? 영어를 전혀 모르는 길동 씨는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한국어로도 쿠키라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억양이나 강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 있고요. Do you want?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엠마 씨가 말하는 상황과 말투, 눈빛, 표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때 길동 씨의 현재 수준 I는 cookies만 아는 정도입니다. 길동 씨에게 do you want?는 +1이 되는 것입니다. 길동 씨에게 이 영어 문장은 comprehensible input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재 영어 수준보다 딱 1만큼 높은 책으로 영어 리딩을 공부하시거나 딱 1만큼 높은 영상으로 듣기 공부를 하실 때 언어 습득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어 회화를 배우신다면 여러분의 현재 수준보다 딱 1만큼 높여 발화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회화 선생님을 만나면 좋겠죠. 여러분의 현재 영어 실력에 비해 인풋이 쉽거나 같으면 습득이 일어날 수 없고 여러분의 현재 수준보다 +2, +3 이렇게 높다면 습득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데는 Critical Period Hypothesis, 결정적 시기 가설이 큰 역할을 했죠. 사춘기 시절을 넘어서면 언어 습득이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가설인데요. 아니 그렇다면 이미 어린 시절을 놓쳐버린 우리 성인 학습자들에게 더 이상 제2언어 혹은 외국어를 마스터하기란 불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학습자가 성인 학습자에 비해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성인 학습자가 어린 학습자에 비해 뛰어난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스코블의 연구를 인용하겠습니다. 어릴수록 더 잘 배운다는 말은 미디어 광고와 때로는 정크 과학에 의해 촉진되었다. 적어도 몇몇 차원에서는 문해력, 어휘, 활용론, 배경지식, 그리고 심지어 구문론에 이르기까지 성인은 우수한 학습자임이 증명되었다. 성인 학습자가 어린 학습자에 비해 가지는 장점도 굉장히 많죠. 앞서 말씀드린 스코블의 연구에 근거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이 아이들에 비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결국 인지 능력이란 걸 알 수 있죠. 이러한 성인의 인지를 활용해서 언어 학습을 해야겠죠. 아이와 성인은 문법을 습득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최신 이론에 따르면 성인이 유아나 이제 막 걷는 아이들처럼 문법을 습득한다는 가정은 잘못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경인지학적으로나 사회적, 환경적으로 어린이와 어른은 언어 습득 기제가 다릅니다. 성인은 마법처럼 제2언어 또는 외국어를 배우지 못합니다. 성인은 명시적 학습이 필요하며 문법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법을 전혀 모른다는 건 말의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같은 성인 외국어 학습자는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정확하게 읽고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성인 학습자와 어린이 학습자는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으니 무조건 아이들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성인의 뇌와 아이의 뇌는 다르니까요. 다음 문장을 의미에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문장에서 의미적인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잠시 화면을 멈추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문들은 현재의 상황과 다르거나 실제와 반대되는 상황을 나타낸다는 의미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내가 당신이 아니라서 당신이 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당신의 입장이라면 그녀에게 바로 사과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두 번째 문장 역시 현재 시간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고요. 실제로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현재의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가정해본다는 의미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문장을 형태에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직설법 문장이라면 주어가 I일 때 비동사가 was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데 were의 형태로 나타나 있죠. 이게 좀 이상하죠? 여기서 알 수 있죠. 가정법이란 동사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걸 가정법이라고 하는군요. 그러고 보니 다른 문장들도 모두 주어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동사의 형태가 과거형으로 고정되어 있네요. 문법뿐만 아니라 회화와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원어민들은 if I was you 라고 쓰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구어체에서는 was를 쓰기도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데이터를 보며 의식적으로 바라봐 주세요. 간단한 팁을 드리면 문법 공부를 할 때는 의미적 공통점과 형태적 공통점을 카테고리화 해보세요. 이러한 awareness raising, 의식 인상 기법의 장점은 문법을 문법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의미와 함께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공통점을 이번에 찾지 못했다 하시더라도 고민의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은 설명을 들었을 때 아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어떤 영어로 된 글을 읽으시더라도 그냥 슥 읽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의식을 높여서 읽으신다면 영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도 정확하고 정제된 문장을 만드실 수 있어요. 방금 소개드린 의식 인상 기법은 가장 현대적인 문법 교육 방법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문법뿐만 아니라 영어의 어떤 분야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단어의 뉘앙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grave라는 단어가 있고 tomb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한국어로는 무덤입니다. 한국어로 무덤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긴 묘가 떠오르고요. grave라는 말을 들으면 땅 속에 땅을 좀 파서 만들어진 무덤 같고 tomb은 지하실 같은 느낌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상으로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럭셔리하고 그 안에 왕이나 그의 버금가는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묻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문을 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The peasant was buried. 소장농이 묻혔다. 여기 bury의 발음에 주의해 주세요. bury, bury 아니고 bury입니다. In a shallow grave. 땅이 얕게 파인 무덤에. But the king was buried. 하지만 왕은 묻혔습니다. In a large ornate tomb. 크고
장식이 된 무덤에 with pillars at the entrance. 입구에는 기둥이 있는. 이 예문을 보시면 grave와 tomb 둘 다 모두 무덤이지만 미묘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머릿속의 이미지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데이터를 접하면서 그게 텍스트의 형태든 대화든 영상이든 능동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 뉘앙스가 파악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의식 인상 기법을 영어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며 공부해보세요. 영어는 감도 중요하지만 감이라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꺼낼 때 실력이 단단해집니다. 의식으로 꺼낼 때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모니터링 학습법을 사용해보세요. 회화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발화를 녹음해보시고 녹음본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말했지? 내가 원래 말하려던 뜻은 이게 아니었는데, 아니면 내가 특정 단어의 발음이 부족하구나 스스로 보이실 거예요. 혹은 영작을 하신다면 한번 써보고 나서 자신이 쓴 글을 꼭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법에 안 맞는 부분이나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말하기나 쓰기를 무작정 많이 하시는 것보다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특히 회화의 상황이라면 모니터링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지나치게 격식적이거나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과해지면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어로 말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고요. 소위 영어 울렁증이라고 불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영어 모니터링이 너무 안 되면 들이는 노력에 비해 실력이 더디게 향상될 수 있어요. 틀리는 부분을 계속 틀리면서도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영어를 하고는 있지만 늘 제자리인 거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fossilization, 화석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화석화란 틀린 표현을 계속 쓰다가 화석처럼 굳어져 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국어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달걀 노란자가 좋아? 아니면 흰자가 좋아? 노른자를 노란자로 잘못 얘기하는 것처럼 화석화가 되고 나면 자신이 틀린 표현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 채, 더군다나 성인이 되고 나면 누가 옆에서 잘 고쳐주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이나 어휘, 문해력과 같은 언어 지식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죠?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은 첫째, 성인과 아이의 언어 습득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우리 성인 외국어 학습자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나이에 맞는 언어 습득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후속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을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어 교육학에는 오늘 말씀드린 학습법 외에도 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학습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일일이 찾아보시는 수고를 덜어드린다는 마음으로 효과적인 영어 학습법 앞으로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학습이 즐거움 가운데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